안녕하십니까?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이번 주차가 벌써 11주차가 되었네요. 이번 11주차는 지난 시간에 잠깐 안내드렸듯이 우리 민족의 무기. 아마 지난 시간에 제목으로는 조선의 무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조선시대 이전까지 살짝 다루게 될 것 같아서 우리 민족의 무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11주차 강의 우리 민족의 무기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번 11주차 강의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으로는요. 첫 번째로 무기의 정의와 화약의 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약 무기 및 또 발사체를 이용한 그런 무기들에 대해서 같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또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로는요. 먼저 무기의 정의 및 화약의 발견과 전래 또 그 화약의 전파 이 과정 등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약 무기 및 발사체 무기 그리고 기타 관련 무기에 대한 종류와 그 특징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가 실전 발사인 3차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한국형 발사체의 우주 수송 성능이 확인됐습니다. 인공위성과 달 궤도선 그리고 이번 발사체까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의 양혜영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불꽃을 내뿜으며 땅을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1단과 페어링 2단까지 어려운 고비를 차례로 넘기고 위성을 550km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누리호는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해야 했습니다. 독자 개발한 로켓이 1차, 2차에서는 발사 성능을, 3차에서는 실전 우주 수송 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력은 이미 세계 7위권, 지난해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자력 달 궤도선 기술까지 확보한 상태여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다양한 민간업체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들이 우주 검증을 위해서 이번에 올라가서 제대로 올라가서 작동되는 게 확인된다면은 우리의 우주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가서 산업적 경쟁력이 좀 확보되지 않았나. 특히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는 민간 체계 종합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남은 3번의 누리호 반복 발사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우주 선진국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훨씬 짧은 시간에 국내에서도 뉴 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 우리 민족의 무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네, 누리호 발사도 발사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건데요. 바로 우리 민족의 무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꽤 오래전에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누리호 발사를 갖다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민족의 무기 중에 어떤 것이 이와 유사한 그러한 이제 원리로 그 작동이 됐었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무기, 조선의 무기 이런 의미를 이제 이번 주차 같이 살펴볼 텐데요. 무기라는 게 도대체 뭔지 무기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무기의 정의는 무기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싸움이나 전쟁 또는 사냥 등에서 대상을 살상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쓰이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무기가
불이나 화약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무기류, 이런 것들은 냉병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ld weapon. 그리고 불이나 화약의 힘을 빌어서, 그 불이나 화약의 힘을 빌어서 폭발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무기는 화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화기는 firear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무기는 불과 화약 그리고 그것의 폭발력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뭐 사람의 힘이나 또는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었던 냉병기는 주로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전기 정도까지는 거의 이런 이제 냉병기류, 뭐 소위 이야기하는 활, 화살, 칼, 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창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로 활용을 해왔는데, 이게 고려 중후반기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화약이 우리나라의 최무선의 발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화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 불이나 화약의 힘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화학의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사용이 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통류들,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포, 총포, 뭐 이런 류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위 화학이라고 하는 불이나 화약 등의 폭발력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무기, 이제 화기가 될 텐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화기는 화기는 화약 무기의 줄임말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쓰이는 화약은 언제 발명이 됐는지.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전기, 충격 따위의 가벼운 자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연소 또는 분해 반응을 일으키며 높은 온도의 열과 압력을 가진 가스를 발생시켜서 파괴를 하거나 또는 추진 따위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합물이나 혼합물, 이것을 갖다가 이제 화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바로 이 화약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던 중국 또는 세계의 이제 4대 발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7세기 이전에 중국의 연단술 과정에서 발명이 된 그러한 이제 특히 중국의 당나라 시절의 의술가, 뭐 의원이라고 뭐 해도 되겠죠. 의술가인 손사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단술을 갖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발명이 된 거죠. 연단술? 연금술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적었어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몸을 훈련해서 계속 반복해서 금을 갖다가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죠. 즉, 금을 조제하는 기술을 갖다가 연금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유럽에서도 중세시대에 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발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과학기술 중에서 이 연금술을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학이 발달한 거거든요. 연금술은 말 그대로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조제를 할 수 있는지, 금을 갖다가 조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금속으로도 가치가 있지만은 굉장히 쓰임새 측면에서도 고귀한 또 효율적인 금속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을 갖다가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금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연금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금광으로부터
그쵸? 그 광석으로부터 금을 분리해내는 것이지 합성을 해서 금은 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물질이기 때문에 그쵸? 금이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이 되는 순물질이기 때문에 단일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따로 합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중세 시절에 유럽에서도 금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을 했었던 거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연금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화약은 연단술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발명이 됐다고 했는데 연단술은 뭐냐? 예, 연단술은 불로 장생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불로 장생하는 약을 갖다 개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성행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 같은 경우 불로초를 갖다가 구하고자 또 했고 또 오래 살려고 진짜 병 안 들고 예, 오래 살기 위해서 약으로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또 중국의 그런 이제 연구자들 예, 옛날 이제 이 과학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이제 그러한 약을 갖다가 개발하고자 그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을 갖다 연단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불로장생의 약을 갖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 당나라 시절에 예, 의원인 중에 한 명인 손사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화약을 갖다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약이라고 표현한 것도 약이에요, 약. 불을 갖다 일으키는, 불꽃을 내는 그런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약이에요, 한자로 쓴 게. 초기에는 약재로 실제로 사용이 됐어요. 몸의 종기라든가 또는 온역을 갖다 치료하거나 살충, 습기 제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처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나라 말기부터 무기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화약이라는 것이 아까 정의에도 있었듯이 폭발력, 예, 높은 온도의 열과 압력을 갖다 가진 그런 형태로 예, 폭발을 하는 그런 이제 힘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나라 말기부터는 몽고의 유럽 원정을 통해서 서양으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 또 이때 이제 이제 활용이 되는 예, 이제 무기로 활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화약은 그래서 초기에 개발이 된 화약은 이렇습니다. 이 화약은 흑색 화약. 예, 우리가 흑색 화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색깔이 거무튀튀해요. 왜? 거기에 숯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섞게 되거든요. 화약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 바로 그래서 흑색 화약이라는 표현으로 블랙 파우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흑색 화약은 크게 세 가지 원료가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가 염초라고 얘기하고요. 예. 조금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초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석인데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질산칼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NO3예요. 그래서 질산기에다가 칼륨이 달려있는 거죠. 숯이 폭발적으로 탈 수 있도록 산소를 갖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 질산칼륨은 예, 저기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요. 예, 그래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유황, 즉 염초, 초석과 그 다음에 유황이에요. 유황은 황, 여러분들이 성냥 개비에 그쵸? 불이 붙는 그런 그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쓰게 되죠. 그 유황은 낮은 온도에서 불을 붙여서 화학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숯이에요, 숯. 예, 숯의 경우는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쵸? 예, 단원자 분자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숯이요. 연료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탄을 갖다 활용을 하긴 합니다. 예, 숯을 활용하기도 하고, 예, 목탄을 활용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연료 역할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물질이죠. 예, 그래서 염초, 초석과 유황 그리고 숯의 비율을 갖다가 예, 이렇게 이제 무경청효라고 하는 송나라 시대 1044년경에는
0.615가 염초. 그 다음에 유황이 0.308. 이것이 유황. 그리고 숫이 0.077.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예.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흑색 화학은 0.75 대 0.1 대 0.15의 비율로 이렇게 현재 흑색 화약은 1780년대에 확립이 됐어요. 그리고 황의 비율에 따라서 폭발하는 그런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바로 요 세 가지들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느냐. 염초, 즉 초속에 있는 KNO3, 예, 산소를 공급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황이죠. 그리고 숯, 예, 요것을 이제 반응 과정에 저렇게 이제 썼어요. 그렇죠? 염초인 KNO3와 유황은 이제 분자식으로 S로 쓰죠. 그 다음에 숯은 이제 탄소, 순산탄소. 얘네들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예, 황화 칼륨이 생기고, 그리고 N2. 요거 제가 조그맣게 썼어야 되는데, 예, 질소가 나오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갖다가 나타내면서 폭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고요. 갈색 화약이라고 하는 흑색 화약과 이제 대비해서 갈색 화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갈색 화약은 숯 대신에 탄화가 덜 된 목탄. 예, 숯의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목탄을 갖다 이제 사용하기도 한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갈색 화약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흑색 화약이 되겠는데요. 화약은 오늘날에도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불꽃놀이 하고 뭐 이런 데도 이제 쓰고 폭약을 만드는 데도 쓰고 그렇죠? 예. 자, 화약에 대해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하늘을 화려히 수놓는 불꽃놀이. 그 원리는 무엇일까? 옛부터 흑색 화약을 만들 때는요, 숯가루, 질산칼륨, 유황가루를 사용해서 화약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불 때는 위험한 성질을 띠지 않지만 뭉치게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을 띠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다. 먼저 준비한 기름종이 위에 유황가루, 질산칼륨, 숯가루를 올려놓고 세 가지 물질을 섞기 위해 기름종이를 조심히 말아준다. (30g에) 불과한 소량의 화약. 과연 어떤 특성을 보일까?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준비된 화약에 불을 붙였다. 수초 만에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 곧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 산산조각난 파편들. 파편 안쪽에서 높은 온도로 인한 그을음도 볼 수 있었다. 유황가루는 작은 자극에도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부싯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산칼륨은 이쪽에 촉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질이 뭉쳐서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화약을 만들게 됩니다. 화약 폭발은 질산칼륨, 황가루, 탄소가루 등 세 가지 물질의 반응.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순식간에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반응과 함께 생성된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팽창비가 무려 5,000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네. 화약, 예,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기본적인 화약을 만드는 방법 잠깐 소개를 드렸고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서 예, 폭발력을 갖다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러한 이제 화약만 있는가 하면 화약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연화학. 조금 전에 이 흑색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기가 없는 이제 화약인 것이죠. 기존에 흑색 화약이 할 때, 그때 대량의 연기를 방출하는 것에 비해서 발연을 갖다가, 즉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명된 화약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가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질산칼륨에서,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걔네들이 산소를 갖다가 이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것이 폭발하는데 촉매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 니트로글리세린도 저기 보시면 NO3, 그쵸? 질산기가 있잖아요. 저게 마찬가지로 이제 분해되면서 산소기를 갖다 이제 발생시키죠. 1847년 소브레로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 이제 합성을 하게 되고요. 1866년에 스웨덴의 노벨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제조하게 되죠. 예. 그리고 굉장히 이롭게도 쓰이지만 사람을 살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벨이 아주 위대한 발명을 했지만,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인류에 기여를 하겠다,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벨상을 갖다 이제 후에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니트로글리세린 말고 또 비슷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요, 니트로셀룰로스가 있어요. 예, 니트로셀룰로스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그런데 이제 니트로셀룰로스는 결국 뭐예요? 고분자료예요. 그쵸? 예, 셀룰로스가 막 이제 니트로기라고 하는 저 질산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1846년에 쉔바인이라고 하는, 예, 독일에서 태어나고 스위스에서 이제 생활했었던 요분이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질산과 황산 혼합액에 섬유소인, 예, 셀룰로스를 녹여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런 것도 또 하여튼 반복되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또 부차적인 부수물로 뭐를 얻게 되냐면 플라스틱을 또 이제 발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플라스틱 발명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화약, 흑색 화약부터 무연 화약까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이 화약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뭐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예요. 고려 말에 누구? 최무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화약 무기와 관련된 최무선의 화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고려 말. 예. 고려 말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몽고가 세운 원나라의 지배를 갖다 이제 지배를 받았다 그럴까요? 간섭을 받는 이제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고려 말 원나라 기술자라고 하는 이원으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최무선. 최무선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하고 교류가 많았을 테니까는 중국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하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만 보면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말도 걸고 그랬었는데 이 최무선 이분이 이제 화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관리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의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하고, 또 외구들이 침입하고 그랬을 때 중국에서는 보니까 화약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총포를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서 꼭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중국 사람들만 오면 하여튼 물어본대요. 화약 만드는 방법. 특히 화약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달을 어떻게든지 되는데 염초, 예, 초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 조달을 하고 또 그것으로 어떻게 화약을 갖다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하다가 이원이라고 하는 이제 화약과 관련된 기술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과 친분을 쌓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화약 제조법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여러 실험을 갖다 통해 가지고 화약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화약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갖다가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청을 갖다 세워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은 최무선이 직접 시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화통도감을 최무선이 직접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 18종의 화약 무기를 갖다가 최무선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를 갖다가 어디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 말에 왜구를 물리치는데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1380년 진포에 한 500척의 왜구들이 배를 갖다가 끌고, 그러니까 왜구들이 배를 500척을 끌고 이제 약탈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이 고려에서는 진포에서 100여 척으로 이 500척을 갖다가 싸워서 물리치게 됩니다. 최초의 함포를 사용한 전투예요. 즉 화약을 갖다 이용한 그러한 이제 무기를 갖다 사용을 해서 적을 갖다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조선 세종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 화약 무기 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각종 크기의 대포, 폭탄을 갖다 구비를 하고 또 신기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개발이 되게 됩니다. 세종의 명에 의해서. 그래서 조선초 압록강과 두만강 영토 회복을 하는데 바로 이 화약을 이용한 무기들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게 이제 후에는 임진왜란 때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해전, 그렇죠? 바다에서 이제 거북선을 몰고 싸울 때도 이 화약을 이용한 다양한 조선의 초기에 세종 때 개발이 됐었던 다양한 화약 무기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북선, 또 판옥선 이런 데 대포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비격진 철례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유형의 그런 이제 무기에도 활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최무선의 화약. 이 최무선의 화약 제조법은요, 최무선이 우리 최무선 이제 선조죠. 님께서 만드신 화약 제조법은 1698년 신전자 초방이라고 하는 조선 숙종 때 발간한 그 책에 이제 쓰여 있는데요. 초석, 염초가 한 근. 그 다음에 버드나무제, 숯이요. 숯이 3량, 유황이 1량 4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의 요 비율로 이제, 보면은요. 요게 이제 그 중량 비율로 보면 70대, 20대, 17대 2대 1인 것이죠. 중국 송나라 때보다 현대의 비율에 훨씬 가까워진 형태로 개발을 한 거예요. 성능이 그러다 보니까 이 최무선님께서 개발한 이 화약이 성능이 중국 거보다도 훨씬 뛰어났겠죠. 이때 이제 쓰인 이 양,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뭘 갖다 배웠냐면 조선시대 도량형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양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16량, 미터법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600g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량은 10돈인데요. 337.5g이 되는 것이고요. 한 돈은 3.75g. 요즘도 쓰입니다. 요 단위가 어디에서. 애기들 돌반지 할 때 한 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돌반지 10개, 돌반지처럼 이제 금을 10돈을 모으면 한 양 그래요. 그래서 금은 3.75g. 한 돈이. 그리고 한 양은 10돈이 되기 때문에 37.5g.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 화약의 연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시대에 이제 최무선에 의해서 중국 원나라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화약의 제조법을 갖다가 이제 배우고 익히게 되면서 발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화약
무기와 관련된 그 관리를 화통도감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를 하게 됩니다. 1377년 설치를 해서 1388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후에 이제 군기감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조선시대는 화약 제조와 관련돼서는 화약감조청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고요. 무기 제조와 관련된 것은 군기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어요. 고려시대 화약 및 무기 개발은 최무선 주도의 1인 기술자에 의해서 거의 이제 개발이 된 데 반해서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세종의 이 과학기술에 굉장히 힘을 갖다 기울였는데 역대 왕들이 주도를 해서 최해산을 갖다 비롯해서 다수의 기술자들이 최해산은 누구냐? 최무선의 아들이에요. 최무선 님의 아들도 이렇게 화약을 갖다 제조하는 이런 기술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다수의 기술자들이 양성이 되게 됩니다. 주요 무기로는 고려시대 때는 총포류로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화포, 신포, 화통, 총통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요. 발사용 화기로는 철령전, 필형전, 철탄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폭탄으로는 진력포, 로켓, 오늘날의 로켓. 아까 제가 이제 누리호 올라가는 거, 이제 처음에 영상을 갖다 이제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로켓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인 주화라고 하는 것이 불이 날아가는 거, 하늘을 날아가는 거. 화살에 이제 그 장착이 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쏘는 그런 방식이죠. 주화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운영부대는 화통 방사군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주요 무기로는 총포류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천, 지, 현, 황, 총통.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그 천자 총통, 지자 총통, 현자 총통, 황자 총통이에요. 그래서 천지현황, 어디에 나오죠? 천자문에 제일 첫 머리에 나오는 게 천지현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총포류는 이제 대왕고, 중왕고, 소왕고. 이거는 이제 비격진 천례라든가 이런 쇠구슬이나 돌 같은 거를 갖다 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화기로는 승자총통, 새총통 이런 것들이 이제 새총통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권총이에요, 권총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러한 그 과학기술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달했었다는 거예요. 세종시절에. 폭탄으로는 진천래, 비격진천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고요. 로켓으로 신기전. 주화가 발전이 돼서 신기전을 이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기타, 이것을 갖다 이제 활을, 이제 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쏠 수 있는 이제 화차가 또 개발이 되고요. 운영부대는 화통군이라고 하는 데서 운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화약연표를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우선 발사체형 그런 무기로는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냐면요. 발사체형 무기. 아까 제가 이제 누리호 처음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발사체형 무기로 이러한 주화 그리고 신기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게 로켓 무기의 시초고요. 구조는 긴 대나무에 종이 추진체에 원통을 갖다가 이제 달고요. 대나무 끝에 조그마한 날개를 갖다 이제 달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화약이 터지면서 이게 추진을 뒤쪽으로 확 내뿜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추진제에 화약을 넣고 연소를 시키면 그 추진력으로 이제 화살이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나무가. 종이 추진제 원통 앞에서 폭발형 종이 원통을 갖다 설치를 하고 적지에 도착하면 폭발을 하게 되는, 소신기전과 중신기전은 신기전기를 갖다 이용해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되고, 조선초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의 영토를 회복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바로 이 신기전들, 이런 것들이 주화 신기전이 여러 전투에 이제 사용된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행주대첩. 권율 장군과 공강미 그리고 부녀자가 하나 되어 적과 대항했던 이 전투의 승리에는
첨단 무기인 신기전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대부터 임진왜란까지 전투에서 그 위력을 발휘한 신기전은 표적을 태워버리는 무기로 쓰였으며 기화라하여 불, 연기, 소리 등을 통한 신호수단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로켓 무기가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는 중국 금나라가 몽골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비화창이란 화약 무기입니다. 비화창은 길이 40cm의 종이통에 흑색 화약을 넣은 것으로 적진으로 날아가 불을 내뿜어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기였는데요. 이와 같은 로켓 무기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약 무기를 만든 이는 고려의 최무선 장군인데요. 그는 고려 말 집중적으로 나타난 왜구를 격파하기 위해 화약과 화포를 개발했고, 그의 건의로 고려는 화약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화통도감을 설치했습니다. 달리는 불이란 뜻의 주화는 최무선 장군이 중국의 화약 무기를 본떠 만든 18종의 화약 무기 중 하나인데요. 화살대 앞부분에 로켓 추진 기관인 약통이 붙어있는 형태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화를 만들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먼저 로켓 추진식 화기를 만들었고, 이탈리아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이와 같은 화기를 만들었는데요. 따라서 주화는 전 세계에서 3, 4번째로 개발된 로켓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주화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4군 육진 개척으로 현재와 같은 국경선을 확보하였던 조선 세종 때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세종은 획기적인 화약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창의력이 뛰어난 인물을 천거하라고 지시해 당시 39세의 박강을 추천받았는데요. 군기 감정에 임명된 박강은 고려 때부터 사용해오던 주화를 개량해 대신기전을 개발했습니다. 네, 주화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